강연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다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조갑재 기자의 부산 원래 강좌는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이곳 부산인고사 10층 대강당에서 좌파 재집권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주고 4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럼 조갑재 기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아노를 쳐주시는 우리 조 선생님한테 다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기 오면은 자리가 한 자리도 없이 꽉 차고 뒤에 몇 분이 서 계시는데 또 정원 출석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은 필요한 게 항상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설거리가 많아요. 설거리가. 한국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특파원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서울발 기사가 그렇게 많아요. 아마 세계에서 특파원들이 제일 바쁜 한 10군데 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새는 중동이 바쁘죠. 중동은 항상 전쟁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암살되고 폭발하고 하는 그런 그런데 한국발 기사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핵 문제 등등 많지만 좋은 기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해요. 일본이 재미없는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성세대가 주로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노인들. 세계에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노인분들이 여생을 잘 보내고 계시겠지만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또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보시는데 대충 할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잘났어요. 근데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잘났습니다. 요새 저는 7살, 10살 이런 손자들한테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웁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금방 깔아줘요. 어떻게 움직이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안 하고 깔아주고 사진도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배우는 나라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든지 6.25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천안함도 잘 모르고 한다고 짜증부터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도 기성세대 책임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욕하기 전에 우리가 저 나이 때는 뭘 해드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늙어본 적도 없고 늙은 사람은 젊어 보기는 했는데 그때 시절을 잊어버려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요새 일상생활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매너도 있고 참 건강하게 이 나라를 버티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이 배웠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많이 배우고 풍족하면은 이 행동도 점잖아지고 교양있게 마련입니다. 그 관중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에서 전국시대 때 환공이라는 그 왕을 모시고 제 나라,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 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광용, 박정희 이런 분들의 대선배 되는 사람이에요. 유교적, 그때는 유교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공자 이전이니까 이 동양적 실용주의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 곳간이 차면은 백성은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면, 그러니까 옷과 먹는 것이 풍족하면은 영욕을 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욕을 안다. 간단한 말이지만 망고의 진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은 사람이 다 예절도 알고 영욕을 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든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양의 유교적, 동양적 실용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 맥을 잇는 분의 제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고, 이건 마지막 세대인데,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이 타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광요 전 수상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했다고요. 한국에 와보고 이 싱가포르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발전시킨 이광요 수상이 상당히 어쩌면 질투심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포항제철 이런 걸 시찰을 해보고, 그러면서 만찬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론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국가 이익만 추구했으므로 이런 나라가 되었다,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날 10월 26일 점심 때 도고 온천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광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광요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광요를 일주일 전에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공산당하고 싸울 때는 어중간하게 싸우면 안 된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광요 수상은 이 한국을 자주 방문을 하고 이분이 2번의 회고록을 썼는데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각각 기록을 남겼는데,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6년에 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더니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광용. 왜냐? 아니, 인구가 2배나 되고 미군까지 있는데 왜 한국이 북한을 두려워할까?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 2배, 경제력은 40배나 되는데, 또 조합 미국까지 있는데, 왜 지금도 북한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이광요 같이 자신만만하고 자주국방을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속으로 약간 경멸하는 듯한 그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화록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광열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는 건 참 좋다고 잘 해보시라고. 그러나 공산당 악마요 살인자다. 요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악마요 살인자다. 공산당 악마고 살인자다. 요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했다는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이 이광요 수상은 중국 사람이죠. 화교 출신입니다. 객가 출신이라고 해요. 객가는 누구냐면은 옛날 중국 북방에 살다가 북방 기만민족에서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쫓겨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자기의 전통과 문화를 잘 지켜가는 사람은 객가라고 해요. 손님 객, 집가 잤습니다. 객가, 중소병도 객가, 순수한 아주 핵심 한정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중국 지도부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특히 등소평한테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 된다. 등소평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불란서로 유학 가기 때 싱가포르에 들렸을 때의 그 싱가포르가 완전히 인류 도시국가로 바뀐 싱가포르라고 깜짝 놀라니까 부러워하니까 등소평한테 아니 중국이 누구가 몇 대냐고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개혁 개방을 하시라고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이광요는 역대 중국 지도부한테 하나의 그 가정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중국 지도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고급 정보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광요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이 통일해버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가 북한인데 북한이라는 카드를 잃어버리게 된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설사 일본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만나고 나서 한국에 대통령부터 우리 지도부 인사들 중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광요 씨의 생각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 것이냐 아주 궁금한데 저는 이광요가 맞고 박근혜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을 하고 중국이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버릴 마음이 없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주면은 그때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한 오산이다.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잘하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 중국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3년짜리 지도자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신중 정책을 쓰고 과도한 반일 정책을 쓰면은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니까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선택할 거냐, 한국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중 반일로 가면 반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김기종이라는 이 동북 분자가 일본 대사를 테러하고 나서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 나와가지고 또 지킴이 민족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검문 검색도 받지 않고 민화협이라는 좌우합작 이상한 단체가 주최하는 그 강연장에 가서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사건입니다. 이자가 한 행동을 보면은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일본 대사와 미국 대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우방국이니까 공격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북한이 바라는 거죠.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반일로 가고 한국이 반미로 가는 것을 북한 정권이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는 남침을 해야 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완성해서 장거리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중거리로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고 장거리로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정도의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다음에는 언젠가는 무력으로 한국을 먹어치워야 되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다. 일본에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해병대, 오키나와에는 핵무기도 있을 것이고 등등 오키나와, 괌, 오키나와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괌에는 확실하게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일본과 한국의 틈을 벌려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한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 못지않게 반일을 선동합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놀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놀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적 반일은 결국 우리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해줬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제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뭘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사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드 이름도 어렵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쉽게 요약을 하면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이제 실제 배치한 상황인데 이걸 막으려면은 방어망이 한 3중으로 돼 있어야 돼요. 높게 날아오는 것은 사드로 막고 중층으로 날아오는 것은 또 다른 걸로 막고 마지막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는다. 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야 방어망이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완벽하게는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10방 쏘면은 한 5개 정도는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미국이 우선 미군 기지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대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하는 논리가 아주 가담찮습니다. 거기에 레이더를 배치할 텐데 그 레이더가 보는 범위 안에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수비무기지 공격무기가 아니잖아요. 중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방 엿보지 말라고 레이더가
중국 내륙 깊숙이 볼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내전 간섭이고 주권 침해고 아주 한국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 한국 정부가 그게 선을 딱 끄었으면 되는데 계속 침묵을 하다가 또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이 그 중국 편을 드는 논리를 전개를 하다가 이렇게 중국으로 하여금 아주 건방진 이야기를 하도록 방치를 했어요. 최근에 국방부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선을 띄는 그것입니다만 이렇게 말도 안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둔 점에서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보인다. 중국이 과거에 무슨 한국 조선처럼 조공받치는 나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못 나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이야기 하면 전쟁하야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 쳐들어갔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대접을 안 받으려면은 우리가 자주국방 의지를 확실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월 26일은 세 가지 날이 겹쳤어요. 그죠? 이틀 전에 3월 26일은 첫째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0주년이었습니다. 혹시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0주년이라는 기사가 나온 신문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이날 오늘이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0주년이다. 정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든지 국립현충원 이승만 박사 묘소에서 무슨 행사가 열렸다는 기사 본 적 있어요? 104. 그런데 김일성이 생일이 다가오면은 4월 15일인데 한 일주일 전부터 김일성 생일 몇 주년이다, 태양절이다 이래가지고 막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든 건국 대통령 생일은 무시하고 이런 위대한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이 민족 반역자의 생일은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자뿐만 아니라 그자의 아들 김정일의 생일까지 또 챙겨줍니다. 지구상에서 건국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 공식으로 기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생일이 공휴일입니다.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제1 공로자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없어져서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아무리 근사한 나라라도 생일이 없으니까 이거 사생합니다. 사생아. 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더라고 저주를 하는 자들이 한때 이 정권을 한 10년 잡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기초공사를 잘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역설적으로.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지 않는,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고 동시에 어떤 점에서도 유일한 나라냐 하면은 저기 핵무장을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저기 핵미사일을 이미 시설 배치했는데 우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요 앞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기로 세계에서 최고라는 뜻이 이것과 무책임한 걸로 세계에서 최고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립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마움을 모르고 원수를 미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위험한 줄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내가 공식적으로 한 과학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5주년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된 105주년이었어요. 아주 세 번이 겹쳤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 이야기는 다 나왔고 천안함 폭침 이야기는 다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했는데 건국 대통령이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140주년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지 않았다. 요게 한국이 덩치는 커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타락을 해가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가지고 부산 출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비로소 그거 북한이 격전지킨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걸렸어요. 5년 걸렸습니다. 저는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12시간 걸렸어요. 12시간 만에 그 다음날 3월 27일입니다. 그때 부산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제가 몇 사람의 해군 장교들하고 전화해보니까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잠수정으로 의뢰를 소환한 것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 저는 했는데 저는 해군 출신도 아니에요.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공군 병장 출신은 하루 만에 아는데 군 통수권자, 대통령 군 통수권자예요. 군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가 대표를 했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5년이 걸렸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 유지되겠습니까? 아니, 북한군이 남침했는데도 이거 누가 남침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서울이 점령한 다음에 북한군이 남침했다고 발표할 거 아닙니까?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게 미군 핵인지 북한 핵인지 모르겠다. 하다가 대응을 늦추면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소대장도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판했는데 언론이 모처럼 뭐 좋은 말 한 것 같다 우경화를 했다 해가지고 이 책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아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국가위기 때 어떤 판단을 했느냐 기록이 있어요. 1983년 10월 9일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었죠. 한글날이었죠. 앙산 터널가 있었습니다. 앙산 묘소에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미리 가 있던 우리나라 장사관급 엘리트 17명이 폭사했어요. 다행히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를 안내할 장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주 운 좋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윈 그리고 수상, 이 버마 수상 내윈 이 지도자 실력자이죠.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북한이 저지른 거다. 북한이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북한 소행으로 보니까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비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지금 국내 안에 아주 이상한 놈들이 많은데 요놈들이 저지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했어요. 그때는 정부부터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조사하니까 그 테러하러 왔던
세 놈 중에 한 놈을 죽고 나머지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죠? 이한마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딱 감을 가지고 딱 짚었어요. 그러나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의뢰 파편까지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의뢰 파편까지 발견이 되고 국제적 조사를 다 하고 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북한 소식이 맞다고 하면은 이런 코미디가 세계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정부가 무능하고 여당이 무능하면 그것도 좀 지나갈 마음을 좀 이런 코미디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웃고 넘길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투표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투표할 때 참고를. 스페인을 출발해서 독일로 가던 비행기가 프랑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150명이 죽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던져 올려보니까 부기장이 아마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나간 사이 안에 죽을 돼가지고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8분 만에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산조각이 난 것은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비행하는 속도로 그냥 부딪혔거든요. 9.11 테러처럼 그렇게 지금 지신도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의사도 이 사람 비행기를 몰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정보를 요놈이 싹 지워버리고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150명의 생명을 이 사람한테 맡겼다. 이게 들통이 났습니까? 기장이 또는 조종사가 무슨 자기 개인 문제로 혼자 자살하면 뭐 그걸 끝날 텐데 승객까지 몰고 같이 자살한 예가 과거에 단서로 있었어요. 이 골치 덩어리입니다. 이거 알면 비행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던 제도인데 유럽 항공사가 제도를 바꿨어요. 조종실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갈 때는 다른 승무원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가야 된다.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요 제도를 금방 바꿨습니다. 미국은 옛날부터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조종사가 내가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비행기를 안 태웁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또 이 정신병은 말이죠.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보고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좀 수상하다. 이렇게 회사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동료끼리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워요. 1999년에 뉴욕을 출발해서 카이로로 가던 비행기, 그게 이집트 항공, 이집트 에어인데, 여기 출발하고 나서 그 교체 부기장으로 타고 있던 친구가 조종실에 들어오더니 그 부기장 보고 내가 교대해 줄 테니까 뒤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교대할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하니까 하니까 아, 쉬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부기장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있다가 기장이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요. 그때 비행기를, 엔진을 꺼버리고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그때는 217명이 죽었습니다. 또 뭐 한 6건만 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기장이, 그러니까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해버리면은
그 바깥에 있는 성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죠. 그 블랙박스를 켜보니까 나갔던 그 기장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안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걸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나중에는 뭔가 가지고 막 부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게 도끼로, 거기 도끼가 있습니다. 예비용 도끼로. 도끼로 문짝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도끼 소리다. 그런데 부수지 않게 돼 있어요. 9.11 테러 이후에는 이 조종실 문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고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조종사들하고 친해서 일하고 가면서 기장한테 좀 같이 타고 갈 수 없느냐 하면은 저를 알아보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기장님께 앉아서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안은 승객이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문을 워낙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 부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 비행기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고 조종실을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약간 미쳤던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조울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데는 기분 좋다가 어떤 데는 기분 나빴다가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니면 간첩인데 민주 투사로 위장을 한 사람이 다수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고 민족주의자고 줏대가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갔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군 통수권을 쥐고 국가정보원을 지휘하는 경찰을 지휘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동반 자살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게 없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을 뽑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느냐? 대통령이 이성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정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은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자는 과학을 믿지 않는 자예요. 천안함 폭침이 폭발 소행을 부정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못 배워서 그렇다면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을 부정하는 자, 1+1이 4라고 우기는 자,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있다고 우기는 자, 미국이 원수라고 여기는 자, 북한의 핵무기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 이승만 박정희가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는 자,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될 정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보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자,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번에 자살한 기장이 조종실에서 조종관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위험해요. 선동꾼을, 간첩을, 정신병자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 점을 이번 이 독일 항공사고가 아주 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이 가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산은 여기 낙동강 하류가 있으니까 물건 건강에 아주 큰 저수원이 있어서 든든하신가 모르겠는데, 소양강, 우리나라에서 담수량이 제일 많은 댐이 소양호입니다. 소양호. 두 번째가 청주호죠. 거기는 지금 수위가 계속 낮아가서 소양호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기후제를 했답니다. 기후제 오랜만에 들고 오시죠. 기후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됐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에 보니까 창녕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때 한참 공사할 때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창녕이 4대강 사업을 하면은 그동안에 흐르지 않는 물도 흐르고 참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4대강 사업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큰 공으로 남은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강에 물을 흐르게 만들고, 강폭을 넓히고, 물을 약 16억 톤을 더 저장하게 됐습니다. 16억 톤.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뭄이 이제 오면은 4대강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큰 홍수가 없었어요. 4대강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환경 복원이죠.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도 이제는 물도 흐르고 쓰레기장은 같이 돼 있는 게 물도 맑아지죠. 물이 흐르면 공기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강북은 그동안에 사실은 물 부족 국가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다. 물 팡팡 쓰고, 그런데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뭄이 계속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을 메울 방법은 물을 수입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하수를 막 팔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먹는 방법인데, 그 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물 부족 사태, 더구나 이 기후변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계속 몇 달 계속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물 부족 시절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뭄, 4대강, 한국이 물 강우량은 일본보다 한 300~400mm 적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아껴 쓰지 않는 이유는 댐을 많이 만든 덕분이죠. 댐. 주로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댐 만들려니까 막 데모하고 해가지고 영월에 동강댐을 만들려고 하다가 군대민 정부에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를 할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오는데, 그런 후회가 몇 년 안으로가 아니라 원래 이게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물을 아껴야 됩니다. 중국이 물 부족 국가이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게 이 황하, 양자강은 물이 충분한데요. 북쪽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갑재단과 국민행동본부와 합동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체험수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시다가
아주 꼭 남기고 싶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이메일로 그것을 컴퓨터로 반드시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6월 말에 다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소정 상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현상 공모에 또 길게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나만 경험한 사실이므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저거 보내주시면 그게 입상이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역사 기록으로는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입력을 해가지고 좋은 작품은 책으로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갑제 작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 주제는 한반도의 3대 문제입니다. 3대 문제인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서울에서 이 기차를 타고 오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네이션즈라는 이 미국의 금융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아주 이름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봤습니다. 골드 메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 메달리스트, 금메달 수상자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읽어보니까 골드 메달리스트, 한국 이야기예요. 한국. 세계 여러 경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나라,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브라질 이런 나라를 쭉 쓰면서 한 장을 골드 메달리스트 한국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선진국을 빼고 세계에서 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시킨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금메달 국가가 하나 있다. 그게 한국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게 한국이다. 왜 한국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만하고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선진국이었으니까 결국 대만과 한국이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두 나라인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한국이 대만을 앞서게 되었다. 여러 면에서 앞서게 되었다. 하는 이유를 수치를 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평소에 하던 이야기도 있고 또 미국의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본 또 새로운 이야기도 있고 해서 참 재밌게 또 즐겁게 읽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연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을 유지해 온 세계에서 두 나라입니다. 한국과 대만만이 지난 50년 동안 연 평균 경제 성장률 55%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왔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10년 사이에 왜 대만을 앞서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 한국의 강점은 뭐니 해도 제조업이다. 제조업. 공업, 공장이라는 뜻이죠. 제조업이다. 이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제조업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아직도 계속 제조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한 20%대에서 30%까지 커졌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조업, 뭘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계속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또 한국 사람을 비판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상품을 보고는 돈을 막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돈 쓰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로 서비스입니다. 어떤 호텔에 간다. 어떤 호텔은 하루에 100달러고 어떤 호텔은 하루에 1000달러 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 1000달러 하는 그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잘 안 쓰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발전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 끼에 5,000원짜리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에 50만원짜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죠. 서비스. 질이, 맛이라는 서비스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원래 선진국이 되면 이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국은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건 만들고 제품 만들고 그 제품을 주고받고 팔고 하는 데 대해서 올인하는 나라다. 제조업 정신, 제조업을 소중하게 하는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다음에 대만보다 한국이 앞서게 된 것은 대기업이다.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세 회사다. 삼성, 현대, LG. 이 세 회사가 세계적 기업이 된 덕분이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세 회사가 한국의 이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합니다. GDP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이 세 회사가 16%입니다. 16%. 세 회사가 전체 GDP의 16%를 생산합니다. 압도적인 규모 가지고 있는데 이 세 회사가 왜 대만을 따라잡았냐?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를 왜 따라잡게 됐느냐 하면은 과거와 같은 주문 생산식 제조업에서 탈피해가지고 각각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삼성은 삼성이라는 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죠? LG,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면 거기에다가 뭐 세계적 상표를 붙여가지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주문생 OEM 방식으로 생산했죠. 그러나 삼성, 현대, LG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갤럭시, 삼성 텔레비전,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LG의 무슨 텔레비전, 냉장고, 이게 다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었죠. 그런데 대만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대만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상품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게 대만과의 차이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강해졌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1997년에 외환 위기를 3년 만에 극복했다. 다 갚아버렸다. IMF에서 빌린 돈 다 갚았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번엔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 금융위기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극복을 했다. 그런데 극복하는 방식이 다르답니다. 한국은. 일본도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망한 회사를 도와줘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의 계획을 했는데 한국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망한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살을 빼고 어떤 부분은 그냥 절단을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해가지고 건강체질로 돌아왔다. 개혁을 했다. 개혁. 그래서 이 두 번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더 올라간다. 또 이유 하나를 들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 생각한다고 이건 다릅니다. 한국의 강점은 뭐냐? 이 세 회사는 어디냐? 삼성, 현대,
LG의 공통점 뭐죠? 공통점. 재벌이라는 거죠. 재벌. 1세, 2세, 3세. 우리는 그걸 약점으로 보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재벌이 경영하는 회사의 강점이 있다. 장기적 전략을 쓴다. 장기 전략을 쓴다. 그 다음에 모험을 한다. 현대자동차 예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모험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팔고 나서 10년 동안 보증한다. 10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 다 해준다. 10년. 다른 회사는 5년인데 현대가 정봉구 씨의 결단으로 10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현대자동차 공장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데트로이트에서도 온다고 하는 판에 외국이 그 비싼 미국에 와가지고 자동차 공장 만들어서 이게 경영 되겠냐 했는데 알라바마에서 만든 현대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공장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경영자가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것은 오나만이 할 수 있다. 오나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월급쟁이 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월급쟁이 사장은 1년, 2년 단위로 경영 성격표가 좋아야 이사회에서 계속 성립이 된다는 이 생각이 제일 앞서지 누가 5년 뒤, 10년 뒤에 돌아올 이득을 보고 단기간에 손해를 보는 이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오라니까 할 수 있다. 단 이 사람이 조건을 붙여서 재벌이 경영하고 그러나 그 회사가 공개된 회사를 주식이 공개된 회사를 그렇게 해야 경리가 깨끗하다. 세 번째 조건은 재벌이 재벌이 소유권을 가지고 공개되고 그리고 아주 전문가들이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 요 세 건을 충족시키면은 재벌이 경영하는 대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한국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장점으로 기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 투자가 세계에서 한 7번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5나라, 6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출원하는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항상 5번째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20등 안에도 못 든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자가 조심한다. 부자가 조심. 우리는 지금 이번에 무슨 땅콩 회항인가 해가지고 대한항공 그 창업주로 치면 그 손재를 했답니다. 손재를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다 판사도 좀 무리한 판결을 해가지고 지금 징역 1년 선고를 해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벌 집안에 태어나는 게 편한점도 있겠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 한번 얻어맞기 시작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재벌 가문들이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